여기 죽어도 한국은 가기 싫다며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 영국 체조 선수팀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한국행을 결정한 코치의 멱살을 잡기까지 했는데요. 이들이 이토록 한국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한국이 아시아 변방에 위치한 후진국이라는 이상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그녀들이 한국에 오자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영국의 체조 선수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체조 선수를 하고 있는 애슐리 홀란드라고 합니다. 최근 저희 학교 체조팀은 영국 내에서 열린 대회에서 준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겨울 방학 때 러시아로 해외 전지 훈련을 나가게 되었죠. 저를 비롯한 팀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명실상부한 체조 강국이기에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또 해외로 나간다는 것 역시 저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물론 해외 전지훈련은 훈련의 연속일 뿐 여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답니다. 팀의 주장인 저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도 우리 영국처럼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에서 분명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제 말을 들은 선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러시아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러시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지, 무슨 음식을 먹어볼지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저희는 기대감에 부풀어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에게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그건 바로 현재 러시아의 정세가 불안정해서 러시아 대신 한국으로 전지 훈련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저희 팀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니 지금 러시아에 가지 못하게 된 것도 짜증이 나는데 그 대신 가게 될 나라가 하필 한국이라니요. 저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영제국은 예전부터 전 세계의 중심이자 경제대국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인 반면 한국은 작고 못 사는 후진국이잖아요. 전지훈련을 가는 목적 중에는 새로운 나라에서 뭔가를 배우기 위함도 있는 것인데 한국 같은 열등한 나라에서 대체 뭘 배우라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죠. 결국 주장인 제가 팀을 대표해 코치님에게 항의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예전에 우리 강대국들에게 지배받던 열등한 나라잖아요. 그런 덜 떨어진 나라에 가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어요? 게다가 한국은 우리 영국보다 땅도 훨씬 좁잖아요. 그렇게 좁아 터진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요라고 말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저는 평소 세계 최고의 강대국 영국의 선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고작 한국 같은 나라에 전지훈련을 하러 가야 한다는 현실에 정말 자존심 상하고 견딜 수 없이 짜증이 났어요. 저희 체조팀이 겨울방학에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제 부모님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제 부모님은 세계의 중심이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우리 영국의 선수들이 대체 왜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전지훈련을 받아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리시며 감독과 코치의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울상이 되어 부모님께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어요. 한국은 영국에 비해 모든 것이 뒤떨어졌을 텐데 그런 곳에서 한 달이나 어떻게 지낼지 너무 걱정돼. 엄마 한국인들은 우리 백인들에게 열등감도 심하게 가지고 있다던데 우리가 거기에 가면 한국인들이 우리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가 훈련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 뻔하잖아. 엄마에게 한탄을 하고 결국 저는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운다고 바뀌는 것은 없었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새 한국으로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이라도 된 기분이 되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도 한숨은 멈추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팀원들 역시 한숨을 푹푹 쉬며 이 끔찍한 상황이 어서 끝나기만을 빌 뿐이었죠.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손꼽히는 영국의 선수들인 우리가 어쩌다가 아시아의 변방에 붙어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된 것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찰 일이었어요. 그때 팀원 하나가 이런 얘기를 꺼내더군요. 우리가 도착하면 한국 사람들 놀라서 기절하는 거 아니야. 그런 가난하고 열등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 같은 선진국 국민들을 만나본 적이나 있겠어. 그런 얘기를 나누며 저희 팀원들은 한국을 한껏 비웃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에서 내릴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후진국의 공항답게 인천공항이 꾀죄죄하고 허름할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선 입국 심사 과정이 충격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공항의 직원들이 수기로 수속을 밟아주는 영국의 공항과 달리 한국은 우주항공기에나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이 생긴 최첨단 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QR코드 스캔 한 번이면 모든 절차가 간편하게 끝나더군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는 제 입국 심사가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다가 직원의 재촉을 받은 후에야 입국 심사장을 빠져나왔답니다. 게다가 인천공항에서 마주친 한국인들은 우리 영국인들을 보고 질투를 하기는커녕 부러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어요. 저는 후진국 한국인들이 우리 럭셔리한 영국인들을 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죠. 공항에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은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와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고 언뜻 봐도 값 비싸 보이는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란 것은 한국인들에게서 비누 냄새 같은 것이 났다는 점인데 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은 가난한 소국이니까 한국인들의 모습이 꾀죄죄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고개를 숙여 제 몸의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씻은 지 3일이 지나서인지 역시나 냄새가 나더군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아름답고 깨끗한 외모를 가진 한국인들과 굳이 매일 샤워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 영국인들이 너무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죠. 영국에 있을 때는 제가 더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인들 사이에 있게 되자 괜히 주눅이 들고 당장이라도 어딘가에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팀원들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몇몇 팀원들은 코를 끙끙거리며 자신의 겨드랑이 악취를 체크하고 있기도 했죠. 방금 전 비행기 안에서만 해도 한국인들이 우리를 보면 부러워서 미치려고 할 것이다. 라며 큰 소리를 땅땅 치던 우리들이었는데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팀원들은 묘한 감정을 느끼며 한 달 동안 지내게 될 숙소로 향했어요. 저희는 송도라는 도시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수도는 발달되어 있는 법이니 저는 서울에서 지내고 싶었죠. 후진국의 지방 도시라니 안 봐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게 뻔하잖아요. 저는 냄새나고 더러운 도로와 다 쓰러져가는 숙소를 상상하며 제 앞날을 걱정했죠. 그런데 송도에 가까워질수록 차창 밖으로 보이는 최첨단 미래 도시의 모습에 저는 입을 떡 벌려야 했습니다. 송도에는 하늘을 찌르기라도 할 듯 높이 솟아있는 건물들이 즐비해 있었고 깨끗하고 넓은 도로에는 비싸 보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오물과 노숙자들이 가득한 거리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았죠. 무엇보다 이렇게 번화한 도시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특유의 악취가 나거든요. 전 여태까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인력을 투입해서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는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치워도 쓰레기는 즉시 다시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나는 냄새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다르더군요. 한국에서는 악취는커녕 쾌적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랑 너무 다르잖아. 꼭 한국이 우리 영국보다 더 부유한 나라 같은데. 설마 에이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불쑥 떠오른 불안감을 애써 지우며 준비된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다음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선 숙소의 지하에 있는 수영장을 구경하러 갔는데 한국의 수영장은 영국의 수영장과 질적으로 다르더군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영국인들은 머리를 잘 감지 않아서 아직도 머리에 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네 수영장을 가면 물 위에 이들이 둥둥 떠다니고 그 물에 들어가서 놀다 보면 이가 없던 사람도 이에 옮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거든요. 물론 그게 청결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지만 머리는 이미 일상에 깊이 들어온 일종의 문화 같은 것이라서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한국 숙소의 수영장을 보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청결하게 생활을 하니까 한국인들 피부와 머릿결이 그렇게 좋았던 거구나. 인천공항에서 봤던 한국인들의 매끈한 피부와 머릿결이 다시 떠오르자 저는 얼른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서둘러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트는데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은 상수도 시설이 낡은 곳에서는 녹물이 나오거나 석회가 섞인 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물은 영국의 수돗물처럼 비릿한 냄새도 나지 않을 뿐더러 눈으로 보기에도 맑고 깨끗하더군요. 어떻게 후진국 사람들이 우리 영국인들보다 더 퀄리티 좋은 물을 사용하는 거지. 분명 역사책에서는 우리 영국이 세계 최고라고 했는데 저는 엄청난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화장실을 빠져나왔어요. 주변을 둘러보자 팀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여태까지 우리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1등 국가이고 한국은 우리 발 아래 놓인 열등한 나라라고 믿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한국은 최첨단 기술을 보유함은 물론 생활 환경까지 우수한 나라였으니 놀랄 수밖에요. 하지만 이제 그만 충격에서 벗어날 때였어요.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거든요. 식당으로 이동하며 저와 팀원들은 한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팀원 중 한 명이 영국 음식과 한식을 비교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한국 음식 엄청 수준 낮을 것 같아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한국은 옛날부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 그런 따라쟁이들이 만든 음식이 맛이 있을 리가 없잖아. 분명 한식은 조잡하고 형편없을 것이 분명해. 그 말에 다른 팀원들도 동조했고 결국 우리는 일단 식당에 가보기는 하되 허접한 수준의 한식이 나오면 손도 대지 말고 그냥 방으로 돌아가자고 약속했죠. 그런데 식당에 들어간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이곳이 식당인지 아니면 실험실인지 헷갈렸거든요. 그도 그럴게 씻기는 파란 빛이 나오는 살균기에 들어있었고 식판에 음식을 담아주는 사람들은 마스크와 위생장갑, 위생모자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거든요. 한눈에 보아도 한국의 식당은 위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배탈 날 일은 절대로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식판을 집어들었답니다. 이어서 푸짐한 식사가 담기기 시작했죠. 시금치 무침과 불고기 콩나물국, 어묵볶음이 주요 메뉴였는데 하나같이 감칠맛이 도는 게 너무 맛있더군요. 팀원들 역시 빠른 속도로 자신의 식판을 비워가기 시작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음식에 손도 대지 말자며 한식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맞는지 참으로 우스운 모습이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각자 방에서 휴식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문득 저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속이 더부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보통 영국에서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하고 나면 음식의 기름기 때문인지 밤에 속이 니글거리거든요. 그런데 한식은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뒷맛이 깔끔하고 속이 개운한 것이 느낌이 아주 좋더군요. 이런 식단이라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감독과 코치들이 왜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오자고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저희 팀은 본격적으로 전지훈련에 들어갔어요. 저는 아침으로 한식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했죠. 그런데 열정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순간의 실수로 저는 발목에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접질리며 우드득하는 소리가 났고 저는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죠. 놀란 코치들이 서둘러 달려와 제 발목 상태를 체크했고 곧이어 저는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의 병원으로 향하며 저는 절망스러운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발목이 다친 것도 서러운 일이었지만 그것보다는 한국 같은 후진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물론 어제까지 제가 지켜본 한국은 생각만큼 못 사는 나라가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신뢰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한국 병원에서 엉성한 치료를 받다가 감염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이대로 선수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걱정은 다 쓸모없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병원은 훌륭한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영국에서는 본 적도 없는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의사는 제 발목을 보자마자 엑스레이를 찍고 오라고 했고 저는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고 인대만 찢어진 상태였는데 한국에서는 이럴 때 초음파를 이용해 염증 치료를 하더군요. 이런 최신식 치료는 태어나서 지금껏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꼭 미래 도시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초음파 치료를 받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내가 영국에서 발목을 다쳤다면 어땠을까? 지금과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 답은 아니오였죠. 영국에서 병원에 가려면 무조건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영국의 병원은 한국과 같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 저절로 정신이 아찔해져 오며 한국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며칠 후 제 발목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저희 선수단은 한국의 고등학교 체조팀과 친선 교류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단체로 버스를 타고 한국 체조팀이 있는 고등학교로 향했죠. 잠시 후 버스가 학교의 정문에 다다랐을 때쯤 저희는 걱정을 빙자한 비웃음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 영어로 기본적인 인사나 할 줄 알까? 당연히 못하겠지. 그러고 보면 우리 영국인들은 참 복도 많아. 세계 공용어가 영어라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 저희는 우리 같은 선진국 국민들을 코앞에서 마주하면 한국 체조팀 선수들의 자존심이 박살날 텐데 어쩌나 하는데도 않는 걱정도 했죠. 하지만 잠시 후 자존심이 박살나는 건 한국 선수들이 아닌 우리 영국 선수들이었어요. 우선 한국 선수들은 전원이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부티나는 유니폼을 입고 있더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영국 선수들이 입고 온 유니폼은 디자인부터 퀄리티까지 한국 선수들이 입은 옷과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할 정도였어요. 저희 영국 선수단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죠. 우리 영국은 버버리라는 명품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만큼 옷 디자인과 면류의 퀄리티가 상당하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한국 선수들이 입은 옷이 훨씬 더 질이 좋고 깨끗해 보여서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괜히 심술이 나서 한국 선수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그 유니폼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 온 거지? 그러자 한국 선수들은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니, 이 유니폼은 다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들인데. 저는 이 한국 학생이 제게 꿀리고 싶지 않아서 괜히 허세를 부리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사실이었죠. 제가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이자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한국의 높은 면 생산 기술에 대한 기사를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인들은 손재주가 워낙 좋아서 질 좋은 면을 생산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리하자면 한국이 영국에 비해 수준 떨어지는 옷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영국인들의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 선수가 이용한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이 모든 것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설명한 그의 훌륭한 매너에 저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또 한국 선수들은 저희에게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는데 그들이 영어로 말하는 속도며 발음까지 원어민들과 흡사한 수준이어서 저는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한국이 영국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도 아닌데 한국의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나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한국의 교육 수준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모로 저희와 비교되는 한국 선수들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이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저희에게 간식을 사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선수들을 따라 학교 근처의 가게로 향했죠. 그런데 이 가게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국 선수들은 이게 너무나 익숙한 일인 듯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집어들고 키오스크로 가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영국 팀원들은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우선 주인이 없는데도 이 가게의 내부가 깨끗하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건 이 가게에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이 이곳에 들어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무엇보다 물건을 훔칠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는다는 듯. 당연하게 자신이 고른 물건값을 계산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가능하다니. 만약 영국에서 이런 무인 가게를 연다면 하루 아닌 일시간도 되지 않아서 물건들을 몽땅 도둑 맞고 말 거예요. 그래놓고 아마 영국 사람들은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영국인들은 그러게 누가 탐나는 물건을 그렇게 무방비하게 둘의 물건 간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잘못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영국인들과 너무 다른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제가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여태까지 저와 영국 팀원들이 생각해온 한국은 가난에 찌들려 사는 거지들이 가득한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자. 저는 부끄러움에 한국 선수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동시에 몇몇 팀원들은 현실을 부정하기도 했죠. 유럽에서 보기에 한국은 분명 하찮은 후진국에 불과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유럽에서 온 백인들은 대체로 한국이 유럽에 비해 수준 떨어지는 후진국이라는 오해를 하기는 하더라. 근데 난 그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도 전에 유럽에 가봤거든. 그런데 유럽은 한국과 다르게 인터넷도 느리고 음식 배달 문화도 없고 길거리에는 집시들이 떼를 지어다니며 소매치기를 일삼았어. 유럽에 갔던 것은 나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고 난 앞으로 절대 다시는 유럽에 가지 않을 생각이야. 그러면서 그 한국 선수는 저희에게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영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죠. 또 제가 여태까지 모르던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과 동시에 저는 영국이라는 작은 우물에 사는 아둔하고 멍청한 개구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건 마치 세상이 180도 뒤집히는 일과도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던 세계 1위 국가 영국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와 영국 팀원들의 콧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결국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과 아까 전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기로 했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을 얕잡아보고 무시했던 것. 정말 미안해. 사실 나는 영국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들으면서 한국이 작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어. 그리고 영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지. 하지만 그건 모두 허황된 망상이었어. 내가 직접 겪어본 한국은 환상적일 정도로 멋진 나라야.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어. 이어서 다른 영국 팀원들도 내심 한국을 무시해왔음을 인정하며 한국 선수들에게 사과했어요. 그 순간 우리 스스로가 어찌나 바보 같고 한심스럽게 느껴지던지요. 아무리 무지했다고 한들 영국인이 세계 최고라는 망상을 하며 살아온 것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한국 선수단이 환하게 웃으며 저희의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냐며 상냥하게 저희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큰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죠. 한국인들은 이렇게나 훌륭한 매너를 갖춘 사람들인데 우리 영국인들은 이들에게 수준 떨어지는 후진국의 국민이라며 손가락질이나 해댔었구나 생각했죠. 진정으로 천박하고 질 떨어지는 국민성을 가진 것이 어느 쪽인지 깨달은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동시에 영국보다 훨씬 작은 영토와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도 이렇게나 대단한 선진국이 된 한국이 놀랍기도 부럽기도 했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영국 팀원들은 한국에서 지내는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여기며 전지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했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 팀원들은 건강해졌고 어느새 한국인들처럼 피부도 뽀얗게 변해가더군요. 왠지 한국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훈련도 더 잘 되는 기분이었고요. 하지만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죠. 어느새 한 달이 지나 저희는 영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영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감독님은 저희에게 마지막 자유시간을 주셨고 저희 영국 선수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한국 화장품 가게에 가서 영국 화장품과는 질적으로 다른 한국 화장품들을 잔뜩 구매했죠.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 화장품을 써본 결과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같이 당연하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니 너무 부러웠어요. 다음으로 저는 한국의 라면들을 구매했답니다. 물론 한국 라면은 제 입에 약간 맵기는 했지만 그래도 은근히 중독되는 매력이 있더군요. 영국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도 맛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다양한 라면들을 골라 담았어요. 영국은 식재료가 다양하지 않은 편인데 한국은 라면 하나에도 순한 맛, 매운맛, 불닭맛 등등 종류가 어찌나 다양한지 고르는 재미가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다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일일 텐데 한국이 선진국이 된 배경에는 분명 한국인들의 이런 센스와 열정도 한몫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제 부모님은 저를 한국에 보낸 뒤 무척이나 걱정을 했다고 해요. 부모님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일본도 아니고 고작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서 애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밤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국인 부모님이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여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국인들이 무지하게 살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았죠. 저야 운이 좋아서 한국에 가서 진짜 세상을 마주했지만 아직도 수많은 영국인들은 영국이 세계 제일이고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영국 노인들은 한국은 예전에 강대국에게 짓밟힌 적이 있는 수준 떨어지는 나라였다며 그들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죠. 물론 선진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영국인들이 미개한 소리를 떠들어댄다며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저는 죄책감이 들고 무지한 영국인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에 같이 갔던 체조팀 선수들과 함께 한국 바로 알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를 시작으로 저희의 주변인 더 나아가 영국 전체가 잘못된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날까지 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는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인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 영국인들도 친하게 지내주세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랑이는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어느 커피 전문점. 여러 명의 스페인 여성들이 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 스페인 여성들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대립하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카르멘 로드리게스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드리드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자랑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마드리드는 또한 공원과 정원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가장 유명한 공원 중 하나는 레티로 공원으로 호수, 정원, 조각품, 그리고 많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마드리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즐기는 장소입니다. 한적하고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다 보니까 제 취미는 등산 트레킹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등산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동호회가 만들어진 기간만큼 인원도 많아서 저희 지역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답니다.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여자들끼리만 있다 보니 오로지 등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이색 포인트죠. 뿐만 아니라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에너지도 얻고 무엇보다 혼자 하는 것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이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산을 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산이란 산은 다 가봤던 것 같아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에 있는 무라시엘라 산에도 올라봤고 스페인 그라나다 근처에 위치한 시에라드 후에타도 갔는데 이곳은 자연 경관이 좋아서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곳이기도 했죠. 비행기까지 타고 해외에 있는 산에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겨우 산 하나 타려고 비행기까지 타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등산에 진심입니다.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니라 블루마운틴과 그랜드 캐년 등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곳도 저는 몇 번이고 방문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산을 타는 게 아니에요. 폭포나 강, 동물 등 산이 주는 아름다움 자체를 느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저도 똑같은 산을 계속 가니까 등산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정해서 해외 등산을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저는 저희 동호회에서 저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로 가는 거다 보니 총 11명의 인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인원이 모였죠. 그렇게 모인 저희들은 해외까지 나가서 등산을 할 정도로 등산에 진심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등산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했던 우리가 유독 가보지 못한 곳들은 바로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아시아 국가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대륙을 결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죠. 그런데 아시아 중에서도 어디를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한국 혹은 중국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9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중국을 선택했죠. 선택한 이유에도 각자의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중국에 가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의 이유는 이러했어요. 우리는 좀 더 많은 선택지가 필요한 거야. 중국은 땅도 넓고 그만큼 다양한 지형이 있지 않겠어 하지만
한국에 가겠다던 저와 나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산을 정복하는 것보다는 자연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야. 중국은 환경이 별로 안 좋다던데 거기보다는 한국이 낫지 않겠어. 중국에 간다는 회원들은 중국의 환경이 안 좋은 만큼 한국의 환경도 좋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실제로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문제로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스페인에 사는 저희에게 이런 문제는 생소하면서도 심각한 문제였죠. 중국으로 가겠다는 회원들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공기 안 좋은 건 매한가지인데 어차피 갈 거면 그나마 더 크고 선진국인 중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저와 린나는 중국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죠. 우리 스페인 전역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한국의 문화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중국이 한국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동료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서 중국은 미국 다음에 있는 두 번째 국가이고 한국은 10등 안에나 겨우 들까 말까 한 조그만 나라인데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 같다며 정색했죠. 그러면서 한국으로 가겠다면 가라면서 아마 한국에 갔다가 대번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면서 한국을 선택한 저와 린나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렇게 팀이 두 개로 쪼개지고 말았죠. 저와 린나는 한국으로 떠났고 나머지 9명의 동료들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서까지도 동료들은 한국을 선택한 저희들이 미련하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러면서 인터넷 좀 보라면서 중국은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자연 친화력 모든 게 한국보다 위에 있다면서 왜 아직 선진국 반열에도 오르지 못한 한국을 가겠다고 우기냐며 끝까지 염장을 지르더군요. 물론 저희도 내심 걱정은 됐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한국의 마음이 더 애틋하게 갔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 기분을 느꼈죠. 동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둘은 설레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는 9명의 동료들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저희와 헤어졌고 저와 린나는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인터넷에 한국의 명산을 검색해봤죠. 총 100개의 명산 리스트가 나오더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우리는 서울과 멀지 않았던 관악산을 먼저 가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힘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관악산은 서울 구경하는 김에 잠깐 들르는 휴게소 같은 산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던 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수도는 가장 번화한 도시이고 지형적으로 험난하면 사람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에는 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면적이 큰 도시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서울은 큰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런 곳과 가까운 곳에 있던 산이었죠. 수도와 가까운 곳에 있으려면 그리 험준하지 않아야 하고 사람들의 접근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분명 어렵고 험한 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산을 오를 생각으로 첫 번째 등산지를 관악산으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그때 한국에 처음 도착하고 린나와 저는 엄청 당황했었습니다. 커도 공항이 너무 컸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한국이 작다라는 인식이 강했어서 그랬는지 정말 많이 놀랬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을 처음 와보게 되는 외국인들은 아마 저희들과 비슷한 기분들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다 현대화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한국의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손가락에 꼽히는 공항이라더니 정말 대단했죠. 저희는 바로 숙소로 가서 짐을 내려놓고 서울을 잠시 들러 구경했다가 관악산으로 가기로 하고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희는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울까지 가는 길에 초록빛 풍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도 수풀로 우거진 산들도 많았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거 설마 산인가? 우리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산들을 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평지가 거의 없는데.
저희가 놀란 건 한국엔 평지가 없고 평지보다 산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한국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이야기를 봤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이 실제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스페인은 땅이 많은 만큼 평지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모습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죠. 저와 린나는 서울에 도착하기 전부터 한국에 오는 것이 잘한 선택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9명이나 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꿋꿋하게 한국행을 고집한 자신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신세계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빌딩 숲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한국의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은 스페인 마드리드와는 전혀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대중교통으로 지하철을 탔는데요. 여기서 가장 놀란 건 사람들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나가 교통카드를 만들면서 씨름하는 동안 개찰구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타는데 한참을 지켜봐도 돈을 안 내고 그냥 타려는 사람들을 볼 수 없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무임승차를 잡아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승차권을 확인하고 무임승차가 걸리면 100배의 금액을 벌금으로 낸다든지 뭐 그런 거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마드리드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행하는 내내 검표를 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질서가 지켜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나요? 해외로 등산을 위해 많은 국가들을 가봤지만 이런 나라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한국 지하철 요금도 놀랍더군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꽤나 긴 거리를 이동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하철 요금이 2배 이상 더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나오는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었더니 고작 한국 돈 200원만 더 청구가 된 거예요. 저는 숫자에 오류가 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린나도 저와 똑같이 고작 200원의 추가금만 결제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거리별로 금액을 추가적으로 받는데 조금만 멀리 가도 2.5배에서 3배는 금액이 뜁니다. 이렇다 보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교통비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 저희 입장에선 놀랄 수밖에 없던 거죠. 지하철에서 나와서도 저희는 계속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버스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버스 카드를 찍었는데 아니 글쎄 기계의 숫자가 0으로 찍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벌써 교통카드에 있던 돈을 다 쓴 줄 알고 깜짝 놀라 버스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기사님이 저희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혹시 뭔가를 잘못했나 싶어 어리둥절해서 다시 버스에 올라탔는데 결제가 된 게 아니라 글쎄 환승이 된 거더라고요. 저는 지하철이랑 버스랑 환승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탈 수 있다니. 이게 진짜 믿겨지는 일인가요? 절대 마드리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정말 한국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서울에 들렀다가 바로 관악산으로 가려고 가방에 등산 장비까지 준비해서 왔었는데 서울에서 너무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구경하고 싶어서 결국 산은 내일 가는 걸로 하고 정말 한참 서울에서 놀다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희가 한국에 왔던 목적인 관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관악산 초입에서 저와 나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이 정도 산이야 뭐 금방 후다닥 오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솔직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가벼운 동네 뒷산 정도 가볍게 몸이나 풀자는 생각으로 찾아왔던 곳이었으니까요. 다른 유명한 명산들에 비하면 한국산은 다 쉬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관악산에 올라가는 분들 중 대부분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어르신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런 어르신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오르는데 평소 산에 오르는 걸 취미로 하기도 했었고 또 젊었던 저희들이니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관악산을 보여주는 지도를 보니까 산을 오르는 다양한 코스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그나마 가장 어렵다는 코스를 선택해서 산을 오르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이 선택은 한국산을 우습게 보고 거만한 생각을 했던 저희들이 아주 크게 혼쭐이 나는 선택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서울 근교에 있던 관악산은 관악산이라는 이름 중간에 악이라는 명칭이 정말 산을 오르다. 악소리가 날 만큼 힘들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코스만 700개가 있을 정도라는 관악산은 1시간 이내로 다녀올 수 있는 가벼운 코스도 있었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악소리 나는 무시무시한 코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 리 없었던 저희는 무턱대고 서울 근교에 있는 산이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해발 629m의 관악산에서 정말 저와 나는 온몸에 땀을 뻘뻘 흘렸을 만큼 애먹으며 올랐었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바닥은 또 왜 이리 울퉁불퉁한 건지 관악산을 만만하게 보고 트레킹 운동화도 챙겨오지 않았던 저희는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통증을 고스란히 느끼며 산을 올라야 했어요. 숨이 끝까지 차올라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희와 비슷한 시간에 출발했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땀 한 방울 안 난 듯 힘든 기색 없이 오히려 개운한 표정으로 산을 내려오고 계셨죠. 저와 나는 멍하니 그분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르신들도 쉽게 오르는 산을 20대 초중반인 우리가 오르지 못하다니. 우리의 체력이 엉망인 건가 라는 생각과 한국 어르신들의 체력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범접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교차되면서 혼란스러웠죠. 저희는 둘 다 정답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등산 동호회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젊음의 패기로 다시 산을 올라가던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린나가 발목을 살짝 삔 것이었어요. 린나는 등산화가 아니라 일반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발목이 꺾였습니다. 등산화를 신었다면 신발이 발목을 잡아줬을 테지만 운동화를 신고 왔으니 다치는 건 순식간이었죠. 아주 못 걸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건 힘들었습니다. 어쩌지 하면서 나의 발목을 요리조리 살피고 있는데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등산객 3명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나이가 되어 보이시던 어르신 여성분들은 가방에서 스프레이 파스 같은 것을 꺼내더니 린나의 발목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갑자기 어떤 분은 가방에서 압박 붕대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능숙한 손길로 린나의 발목을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구급대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혹시 이분들 조난당해 본 적 있으신가라는 우스운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였죠. 나는 은인분들의 손에 이끌려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저에게 오이를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웬 오이인가 했는데 저는 등산할 때 오이를 먹는 게 수분 보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물만 마셨을 때는 쉽게 해소가 안 됐던 갈증이 금방 해소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동안은 동호회 사람들에게서만 등산 꿀팁을 들었었는데 진짜 고수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저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등산 관련 제품들에 대해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손짓, 발짓, 몸짓 다 섞어가며 소통하는데도 얼마나 즐겁던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공통된 관심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경험들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르신분들의 손에 이끌려 산 초입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한국은 산에서 내려오면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어르신분들이 데려간 것이었죠. 한국 등산의 고수분들이 데려간 식당이기 때문에 기대하며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 나온 음식을 보고 저와 나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웬 다 찌그러진 냄비에 허연 고기가 둥둥 떠 있는데 이게 무슨 음식인가 싶더라고요. 돈 받고 파는 음식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비주얼이었죠. 냄비라도 좋은 걸 쓰면 좋으련만 다 찌그러져서는 말이죠. 어디서 버려진 걸 주워와도 그것보다는 깨끗했을 것 같았습니다. 또 가까이서 보니 하얀 고기는 닭이었어요. 저는 닭을 물에 다 넣은 걸 처음 봤습니다.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어떤 맛이 날지 감도 안 잡혔어요. 저희의 표정이 썩 안 좋았던 게 티가 났는지 함께 왔던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한국에서는 보양식으로 불리는 음식이라며 낯설겠지만 자신들을 믿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죠. 하지만 이게 맛있어 보이는 건 별개의 얘기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백숙이라는 음식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하셨지만 저희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자 아무 말 없이 가스불을 켜셨습니다. 이내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고 저는 음식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가볍게 등산하고 와서 밥을 먹을 요량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었거든요. 저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국물을 한 입 먹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맛이 있는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가 있죠? 태어나 처음 느껴본 맛이었지만 구수한 게 기가 막혔죠. 백숙 국물을 먹고 난 저는 그동안 제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 먹는데 온몸에 피가 도는 게 느껴지면서 피로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던 어르신분들은 다리를 쭉 하고 찢어서 저와 린나에게 하나씩 주시고는 국물하고 함께 먹어보라며 주셨는데요. 어르신분들이 주신 닭다리를 먹었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쫄깃하면서 촉촉하고 담백한 맛이 났습니다. 등산을 하고 나면 항상 먹는 게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담백한 음식이라면 얼마든지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저 산만 오르면 그만이라던 저희들의 등산 개념을 벗어나 한국은 등산을 오르기 전부터 오르는 과정,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서 먹는 것까지 이런 문화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낯선 타국에서 온 저희들을 조건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도움까지 주시는 모습에 정말 진정한 어른들은 한국에 있구나 싶었죠. 저와 린나는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고 맛있는 음식까지 대접해준 아주머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면서 핸드폰 번호까지 주셨어요. 저와는 전혀 다른 인종의 사람인데 잃어버린 제 이모를 찾은 것 같은 애틋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산 하나로도 마음을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크게 혼쭐 났었던 관악산을 뒤로하고 숙소로 가는 길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바로 중국으로 떠났던 동료들이었죠. 저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동호회 회원의 목소리는 영 좋지 않았어요. 전화 통화에서 동호회 회원은 한국은 어떻냐고 저희들의 근황을 묻더라고요. 저희는 오늘 저희에게 있었던 일들과 저희가 한국에서 봤던 것을 세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 간 회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와서 얘기해준다고 한 회원들은 그날 짐을 싸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은 저와 나에게 하소연하며 울분을 토했어요. 아니, 선진국 반열에도 못 들어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간다면서 그렇게들 무시하더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인지 약간 통쾌한 감도 들더군요. 중국으로 갔던 회원들은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대체 산에 간 건지,
쓰레기를 보러 간 건지 모르겠어. 중국의 유명 산에 갔더니 쓰레기가 천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보기도 안 좋았고 음식물 같은 것도 그냥 버려두고 가는 탓에 음식물 썩는 냄새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동호회 회원들은 중국은 하늘이 항상 어둡더라.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하늘이 뿌옇길래 구름이 낀 건가 했는데 그게 미세먼지더라고. 이런 환경인데 산이라고 공기가 좋겠어.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 동호회 회원들은 그렇게 중국에서 했던 등산이 인생 최악의 등산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분 좋게 힐링하려고 갔던 산에서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돌아왔다며 부디. 한국은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렇지 않길 바란다니 그 소리를 듣는데 한국 사람도 아닌 제가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 말이죠. 한국은 제가 그동안 가본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국가였는데 말이죠. 저와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한번 당해보라며 아무 대비도 시키지 않고 회원들을 관악산으로 보냈습니다. 우린 다녀왔으니 가보라고 말이죠. 얼마 뒤 전화가 왔습니다. 다들 힘들어 죽겠는지 말도 제대로 잘 못하더군요. 어때? 관악산에 올라보니 중국과 비슷해라면서 비웃으며 이야기했죠. 저희는 동료들에게 산에서 좀 내려오면 만나는 식당에 있을 테니 그리러 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와 린나는 동호회 회원들을 저희가 갔던 백숙집으로 데려갔고 음식을 처음 본 회원들은 다들 저희가 처음 음식을 마주했을 때와 같은 반응이었지만 한 입 먹고 나더니 모두 그릇에 얼굴을 받고 백숙을 먹는데 열중했어요. 동료 회원들은 진작에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올 걸 그랬다고 또다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제대로 먹고 다니지도 못했냐고 웃으면서 질문했는데 진짜 못 먹고 다녔다는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나저나 중국은 요리로 유명한 나라 아닌가요? 비록 등산은 실패했지만 음식은 실패가 없었을 텐데. 저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팀원들이 갔던 산은 보통 외곽 쪽에 있고 관광객들보다는 현지인들이 오르는 산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외국인을 한 명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것이기 때문인지 식당마다 위생이 정말 최악이었다고 해요. 먹어봤으면 맛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위생이라 결국 제대로 한술도 뜨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대충 아무 마트 가서 스파게티 면과 소스를 사다가 섞어 먹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는 백숙을 먹었으니 저는 솔직히 눈물 안 흘린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버린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라며 위로했고 저희들은 관악산에서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 제대로 준비하고 한국의 여러 산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다쳤던 나는 저희가 산을 가는 동안 한국에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나의 회복 속도였죠. 린나가 다 나은 과정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살짝 삔 거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회복이 빠를 수가 없는데 린나는 고작 3일 동안 물리치료를 받고 멀쩡하게 걸어 다녔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상상 이상이더군요. 스페인 마드리드였다면 의사 얼굴도 못 보고 자연 치료했어야 했을 텐데 한국의 의료체계는 수준 높았던 한국의 교통 시스템 체계만큼이나 상당히 높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린나가 치료받는 동안 동료 회원들과 북한산, 청계산, 도봉산까지 다녀왔었는데요. 린나를 두고 멀리 갈 수가 없어서 서울 근교에만 다녀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등반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와 동료들은 한국에서는 가장 높다던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 했죠. 그렇게 도착했던 한국의 제주도는 엄청 이색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넘쳤던 곳이었죠.
하지만 저희의 목적은 오직 한라산이었기에 제주도에 예약한 호텔에 짐을 풀어놓고 한라산으로 떠났습니다. 한라산에 가보니까 한라산에도 여러 등반 코스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이번에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난이도 낮다는 산에 갔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었냐, 한라산은 굉장히 높아서 어려울 거다. 쉬운 코스를 해도 힘들 거 그냥 쉽게 가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산들을 정복하면서 우리도 많이 늘었다. 이 정도야 할 수 있을 거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길도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리가 불편한 린나도 있으니 그냥 쉽지도 어렵지도 않는 적당한 코스로 가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중간 코스로 한라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라산은 높이가 1980m의 높은 산이라 그런지 시작부터 약간 두근대기 시작하더군요. 관음사 코스라는 곳에 접어드니 길이 좀 좁아져서 저희는 한 줄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자 계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단이 지옥의 계단인 줄 저희는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계단이 어찌나 높던지 겨우겨우 계단을 벗어나니 관문은 계속 이어지더군요.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라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입에서 와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웠죠. 그렇게 해발 1700m 정도 도달했을 때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단 지옥이 또 한 번 시작되었죠. 계단이 정상까지 끝도 없이 있더군요. 오르면서도 이런 높은 산에 어떻게 이렇게 계단을 등산객들을 위해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에 도달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느꼈었는데요. 이런 맛에 저희가 등산을 좋아하는 거겠지만요. 한국에서의 등산은 정말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던 스페인 사람들이라 어떤 나라일 건지도 모르고 그저 왠지 끌리는 느낌 그것 하나로 찾아왔던 한국이었는데 한국을 안 왔었다면 제 평생에 후회할 뻔한 정말 값진 여행이었죠. 현대화된 한국의 도시, 제가 가봤던 국가들 중에 가장 훌륭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교통 시스템과 지하철,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든 도시 곳곳의 생활, 인프라 시스템,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의료 기술까지 믿기 힘들 정도죠. 사실 이렇게 많은 시스템들 중에서 하나만 보유하고 있어도 대단한 국가라며 엄지를 들어 올리는데 한국은 이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뿐인가요? 사람들은 또 어떻고요? 타인의 배려와 따뜻한 친절까지 이보다 완벽한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다시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찾아올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명산이라고 불리는 100개의 산 중에 고작 4군데밖에 못 갔으니까요. 한국에 와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죠. 제 친구 린나 다리를 살펴주고 맛있는 백숙을 대접해줬던 어르신분들 몸 건강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분들 늘 행복하고 값진 날들만 있길 바랍니다. 또 오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 살다 보니까 산을 항상 품고 있던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해외에서는 신기한 풍경이었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네요. 또 우리나라 등산 문화가 이렇게 훌륭했는지도 산을 저는 안 다녀봐서 몰랐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우튜브 구독자분들께서도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늘 안전한 등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